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측정하는 인플레이션 추세 지표 MCT가 1분기에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은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기존 3%에서 3.3%로 2월과 3월에도 2.7%에서 3.1%, 2.6%에서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MCT 모델은 뉴욕 연은이 추적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함께 물가 압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략 비축유 구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넉 달 만에 최저치에 가까워지면서 11월에 인도되는 원유 300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로 구매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구매가 세금 낭비를 줄이는 좋은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는 연방준비제도의 영래포 잔액이 4천억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래포 잔액이 4천억 달러 선을 밑돈 것은 미국 세금 납부 시즌이었던 지난 4월 19일 이후 처음인데요. 영래포 잔액은 어제까지 3일째 연속적으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189개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총 1,677억 8,900달러의 한도를 승인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미국의 긴축 발작 우려가 촉발된 이후 해외 자본 유출을 통제해왔던 중국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QDII 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미국의 5월 제조 PMI가 2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경기 악화에 대한 또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불거졌고요. 여기에 또 하락폭이 제한이 됐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은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곧 11시에 발표가 될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이 졸지 보고서에 따라서 오늘 증시 향방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11시에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발빠르게 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대응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가 잠시 후 11시에 공개가 됩니다. 자정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내일 오전 8시에는 한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가 나옵니다. 10시 45분에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집계한 중국 5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18시에는 유로존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한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왕자님 나오셨네요. 해양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네, 이번 주는 화요일 날 뵙게 됐네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 해선 시대만큼은 여러분들 좀 속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는 덥지만 방송을 시원하게 또 정보도 시원하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해외 선물 쉽게 풀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 1시간 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고 또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주요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18,510일까지 6시 4분경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그 이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 시작과 동시에 10시 30분경 최고점인 18,650을 찍고 위로 긴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5분 사이에 나와주면서 10시 35분경에 18,58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18,6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월 제조업 PMI 지표 따라 위축, 확장 엇갈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어제 발표한 미국의 5월 PMI는 48.7을 기록을 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 50을 하회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 구간에 속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 4월 수치인 49.2보다도 더 내려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별도로 발표가 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의 5월 미국 제조업 PMI는 51.3을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예비치 50.9를 상회했습니다. 또 4월의 PMI 수치도 50으로 ISM이 발표한 수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UBS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UBS는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등 몇 가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UBS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 투자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올해 35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보수적이라며 50bp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카플란 부회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여름에는 금리 인하가 없고 적어도 9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가 이처럼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일단 ISM 이 지표를 더 참고를 하면서 어제 하락을 부추긴 것 같은데 ISM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지표에 대해서. 뭐 ISM이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든. 네네네. 네. 뭐 너무 이제 시청자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더 걱정이다. 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네네. 이게 왜 봐요? 이 지표를? 그래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네. 어떤 참고가 되냐라고서 일단 정의를 한번 스스로 내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지표는 결국에 이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맞춰보자. 지금 매크로 학년이 딱 그거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다 인지하실 거예요. 예. 금리 인하 언제? 대체 이 지표를 보고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찾아보자 라고 예상을 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리가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어제 전일 해갖고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SM PMI
FOMC든 ISM이든 모든 지표 발표 전후에 대한 확률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언론에서 막 이거 ISM 뭐 PMI 막 해갖고 막 지표 와서 막 뭐가 이렇다 시장 혼란스럽다. 근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냉정한 평가예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이게 냉정한 평가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화면이 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네. 24년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가능성을 아. 표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전날 52.6%였는데 현재 53.1%입니다. 0.5% 차이예요. 크게 변동성이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조업 PMI 막 해갖고 막 뭐가 안 돼, 뭐가 있어, 문제 있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정확하게 맞겠죠, 이게. 왜냐면은 근거론적으로 보자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뭐 미국의 제조 PMI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붙은 건가요? 아, 뭐, 그런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는 각종 뉴스를 매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네. 굉장히. 지금은 이제 지표 가지고 시장에 대한 상하방을 구분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요새 조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는 국채 수요에 대한 문제. 네. 이게 앞으로 좀 문제가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화면 한번 보시면은, 기사를 한번 보면은 예. 지금 국채 수요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국채? 미국채. 예? 국채 수요가 준다는 건 뭐예요? 예?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시장의 악재는요, 결국에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거겠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왜 시장이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실질 금리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우상향 모멘텀을 만들어 버리면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화가 돼요, 여러분들. 약화가 된다고요. 제자리에 멈추기만 하면 돼요, 국채 금리는. 그럼 시장은 저절로 알아서 올라요. 근데 지금 국채 수요도가 없다? 그럼 가격 하락 원인이죠. 그럼 국채 금리는 상승 원인이죠, 반비례하니까.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지금 물가라는 것 자체가 막 이슈되긴 하지만 물가는 큰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우상향 모멘텀을 만들면서 시장에 대한 악재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집중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외우는 거야, 하나만. 너무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근거론을 항상 제시를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이거는 그 구글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거죠. 공식 사이트입니다, 미국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매추얼리티라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미국에 대한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뭐한지. 그러면은 수익률을 검색하면은 실질 금리를 검색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물 말고 항상 무슨 어떠한 채권은 10년물 기준으로 봐야 돼요. 10년물 기준으로. 기준이에요. 자, 여기 있네요. 실질금리예요, 이게. 실질금리. 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실질금리가 오른다. 자, 우리 시장 무너질 때 이때였죠, 그죠? 결국에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면 시장에 조정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단순한 악재는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국채 금리의 상승만 가지고 논합시다, 앞으로. 모든 지표, 이거는요 그냥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증시 거래량 딱 터지는 시기,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만약에 찍고 이렇게 올라가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무너져요. 조정이 있으면 세게 오겠죠. 자, 그럼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의 호재는 뭐예요? 호재. 악재가 있어요. 악재는 정의 내립시다. 악재는 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그럼 시장의 호재는 뭐냐고요? 국채 금리 하락인가요? 아니죠. 그 네. 좋은 내용이 있죠.
시장에 현재? 들어올 돈이 있다. 아, 예, 매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영내포. 그쵸. 네. 영래포. 그죠? 영래포 잔액. 영래포라는 건 뭐예요? 시중은행이 돈을 맡기고, 그죠? 맡겼던 돈을, 연준에 맡겼던 돈을 다시 가져오는 거겠죠?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잔액이 빠지니까. 이 연준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채권을 담보로 연준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있다.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시장 호재는 아직 들어갈 돈이 남아 있다. 그죠? 그러면 호재와 악재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우위냐라고 판단을 해보세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줘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드려보이는데. 5, 4, 3, 2, 1. 네. 네. 5차 정도 지났네요. 네. 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앞으로 국채 금리가 이전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적어요. 아무리 국채 수요도가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매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매우 적어요. 우리 국채 금리 10년물 항상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게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폭발하는 거를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게 국채 금리입니다. 자, 보이시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었던 시기 자체가 22년도죠. 긴축 세게 왔었죠, 네. 여러분들. 자, 이 정도 오르면 시장이 위기가 좀 와요. 이 정도 오르면. 지금 이렇게 오를 수 있나요? 라고 가능성을 열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현재로선. 왜 그럴까요? 항상 이제 Y라는 질문을 내세워야겠죠. 이때 왜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 올려요? 금리는 이미 고착화가 됐어요. 수요 가지고 적어진다고 해서 이게 국채 금리가 이만큼 펌핑이 되질 않아요. 다소 이전보다는 수요가 적어졌으니 금리가 조금씩은 우상향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되겠죠. 근데 이전만큼 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훨씬 유리한 측면으로 남아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시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차트는요. 냉정하게 얘기해요. 차트는요. 이거 다 후행성이에요. 유가 왜 부러져요? 오늘? 오늘요? 아까 방출한다고 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아, 예. 결론은 공급량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버텨? 300만 배럴 그냥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지 증시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항상 들어오는 질문 중에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뭘까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농담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아, 이거 진짜 한심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까지 가요보다 언제까지 가요가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언제까지 가요? 이거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서울경제 해선시대를 보시는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2020년도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미 증시가 정확하게 최저점이 6,000포인트 내외였어요.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얼마예요? 3배 올랐죠? 네. 네? 이거 뭐 어차피 돈으로 뿌린
걷어들인 만든 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이때 시기가 뭐 어떤 시기였냐면 시장 위기가 오면은 채권 매입하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연준이. 자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회장님 이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이때가요, 제가 서울경제 출연하면서요 제일 할 말이 없었어요. 제일. 왜냐면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돈을 찍어나는 거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연준에서 밝히는 순간 때까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한 말이 뭐였어요?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 오릅니다. 근데 이 시기에서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10,000포인트를 가고 있을 때, 아 이거 앞으로 15,000 갑니다, 2만 갑니다,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언제까지 과연 연준이 돈을 찍어낼 것인가,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럼 연준이 돈 찍어내는 걸 스탑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조정이 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좀 큰 변화에 대한 방송을 했던 게 2021년도 10월, 11월이에요. 왜냐면 이때 하는 얘기가 테이퍼링 할 거야, 우리.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하고 바로 금리 인상할 거야. 말도 안 되게 빠른 긴축이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요가 아니라 언제까지 오르냐에 대한 인지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식에 대한 참여를, 투자를 어떤 기간으로 모멘텀을 잡으면 되겠다라고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가설을 내세우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옮겨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그리고 긴축을 했어요, 여러분들. 긴축했죠. 예, 긴축했는데 이제는 돈이요, 이때 긴축을 하면서 연준으로 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머니마켓 펀드 시장 자체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긴축을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차라리 연준에 돈을 맡기고 채권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배당놀이나 하자. 이게 살아 숨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영래포 잔액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뿌려졌던 돈이 연준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금리가 딱 고착화됐어요. 5.25, 5.5.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은 시그널에 연준은 거의 가능성을 배포를 했고, 그 순간부터 돈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 야 금리 이제 상단 멈췄어. 긴축 멈췄어. 야 이제 돈 되는 게 보인다. 다시 가자 시장으로. 돈이 다시 연준에 있던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MF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결국은 증시의 수급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23년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AI가 뜨기 시작하네. 근데 이게 그냥 막 기본적으로 이론학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유동성장에서 그냥 던지기,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그냥 상품이 아니라 진짜 실적이 나오네. 시장이 변하고 있네. 진짜 실적이 다 찍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섹터 탔어요. 돈 흘러 들어와. 금리 고착하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지금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해왕님, 미증시가 계속 오르는데요, 언제까지 올라요? 네. 라고서 또 질문을 던져야 되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테이퍼링 할 때까지요 라고서 대답을 꺼냈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영래포가 다. 이거 다 터지는. 이 돈 다 들어와야 돼요. 음, 이 돈이 다 들어와야 돼. 이게 빵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거든. 네. 지금 빵 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해답이 다 보이는 거잖아. 자, 우리가 앞으로
악재는 뭐였어요? 정리해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호재는 영래포 잔액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좀 학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영으로 수렴할 거라는 학술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영으로 가는 상황은 결국에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아니 이제 국채 금리 있죠.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은 이전 기준금리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내지 않는 이상 그만큼에 대한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악재는 악재예요. 금리 인상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 시장이 좋지 않아요. 왜냐? 실질 금리가 오르니까. 근데 호재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흘러 들어온 돈이. 국채 금리가 또 그렇게 막 이전만큼 상승하는 분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러면 최근에 뭐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영래포 잔액이 빠진다 이런 뉴스를 실시간 정보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소식은 좋은 거네요. 완전히 땡큐죠.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예요. 어, 완전히. 제가 왜냐면 국내 증시도 똑같아요. 냉정하게. 자, 국내 증시가요. 힘들다 뭐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미증시만큼은 아니지만 우상향으로 가잖아요. 박스피로. 자, 근데 단점은 뭐예요? 미증시는 이렇게 가요. 그냥 일자로 쭉. 근데 얘는 박스피로 움직이죠. 네. 박스피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내 증시는 박스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조건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박스피예요. 앞으로도 계속 박스피일 거예요. 단타치긴 진짜 좋아요. 국내 증시가. 예? 오늘 같은 호재 하나 뜨면은 네.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예. 유전 터지면은, 예, 포항 앞바다에 유전 하나 터지면은 그 네. 진짜 그거 완전 천하 제일 단타 대회 열리는 거예요. 이 국내장을. 근데 미국은 완전히 가치주예요. 상황이.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하기가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막 여기서 지표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막 엄청난 큰 지표에 대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민감하게 볼 필요도 없고, 뉴스에서 막 이것 때문에 뭐가 연준이 어떻게 하고 여가 뭐가 어떻고 여가 뭐 어떻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스스로. 왜 우리는 지표를 보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보기 위해. 근데 어느 누구도, 나 빼고 어느 누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신경을 안 쓰네. 이번 지표로. 느껴지잖아. 그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뉴스에서 막 어차피 이제 써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시각을 뿜어내요. 글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를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막 엄청난 것처럼 사건처럼 막 이렇게. 결국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한번 그 근거 정확하게 이게 시장 변동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뉴스는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만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팩트만. 팩트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한 그걸 주관적으로 이 내용 포함시켰다면 저 웬만하면 거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자기 스스로 이런 걸 판단을 해야겠죠. 예. 지금 관점은 단순히 그 논리 하나로 내세우셔도 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우리가 실제로 국채를 본 적도 없잖아요. 살면서 무슨 국채를 만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제 뉴스에서나 보이지 우리가 그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요? 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간접 투자에 대한 이제 파생 상품으로 연결돼 있고 직접 투자는 아예 안 되죠. 돈이 안 되는데 누가 해요? 솔직하게. 담보물 성격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채라는 거는 굳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많이 안 가지지만 실제로 이렇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전체 주식 시장에. 예. 좀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표나 뉴스가 매일매일 정말 많이 나오지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 시점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영내포가 빠지는 것이고 악재라고 봐야 할 것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체크를 해주시니까요. 혜영 마스터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혜영 마스터님께서 또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 도중에 졸츠 관련한 또 뉴스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4월 졸츠 보고서에 따르면 예측치는 804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840만 정도 됐네요. 840만 정도 됐는데 예측치보다 하회한 806만 정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치보다도 지금 하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이 조금이라도 약해졌다는 거니까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졸츠 보고서도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네, 거래량 좀 발생하는 시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거래량 발생하는 시점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 고용 지표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고용 위크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또 금요일 날에 나올 비농업 지표. 요거는 어떻게 볼까요? 요것도 제가 사실 이제 좀 유일하게 조금 그나마 볼 지표 하면은 비농 한 달 네. 중에 한 달 중에. 어...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하 부분이라든가 네네네. 지금 어차피 9월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건데 FOMC 회의 열리든 네. 그 뭐 회의록 관련해 갖고 내용 공개하든 시장 영향이 굉장히 미비한데 네네네. 그나마 좀 영향이 있는 거는 좀 고용 지표, 비농업, 논팜 이 정도 그 정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유일하게 조금 영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물가가 아니라 네.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가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CPI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은 좀 변동폭이 자주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참고를 꼭 하시고 저희 해선시대에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꼭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또 금리 인하 언제 될지 이런 내용도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올해 가능한 금리 인하 횟수, 시기는 아니더라도 횟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으면 한 번. 많으면 한 번. 네, 많으면 한 번, 아니면 안 된다. 네, 이 정도. 많으면 한 번, 네.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9월, 12월이겠죠. 만약에 네. 두 번이면. UBS가 발표한 거는 두 번 정도 생각할 만 9월, 12월이겠지만은 또 이제 3분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가 물가가 어쩌니 뭐 명분을 찾아가면서 좀 딜레이를 할 것 같아요.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할까 저는 의문이 드네요. 현재로서는. 뭐 사실 지금 제가 항상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금리 인하해도 돼요. 미국.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좀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좀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선거 전이라.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되고, 그러면 선거 전이라는 정치 가설을 내세운다면은 9월엔 더 힘들겠죠. 9월엔. 그리고 이제 12월보다는 오히려 1월 내년에 바로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연준에서 힌트 다 줘요. 한 2개월 전에.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네. 여태까지 진짜 무조건 그랬어요. 무조건. 지금은 긴급한 변동을 일으키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뭐 2020년도 막 21년도 금리 인상 인하를 좀 많이 할 때 빅스텝이든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막 인사하면서 그럴 때는 한 달 전후 이때 힌트를 주는데 2주 전후 막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지금같이 금리 한 번 인하할 거를 시기를 논하는 거는 한 두세 달 전에 다 이제 뿌려요. 파월이 갑자기 나와서 이래요. 괜찮을 수도?
이러면 팍 올라가는 거야. 어쩌면은 지금 나쁘지 않다. 지금 물가 안정화돼 있어. 이 한마디 딱 뱉는 순간은 네네. 그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파월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9월에 인하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뱉어요. 할 수도. 이렇게요? 지금 물가 괜찮은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는 아니고 한 2달 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힌트를 충분히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래서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이게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파월한테 절대로. 갑자기 이래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에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야. 실제로 연준이 실수를 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나가는데 네네. 기자회견 이렇게 기자가 찔러본 거야. 네. 절대 비밀로 유지를 해서 상이 좋을 것 같아. 그 누설하면 안 되는데. 다음날 바로 잘렸어요. 연준 위원이. 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또 다른 사건이 굉장히 많죠. 생각이 안 나는데 의장이 실수 한 번 한 사건으로 증시가 한 번이 난리가 난 적이 커요.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급락급등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한 2달 전부터 이제 살포시 소스만 던진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예측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어쨌든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않고 더 뭐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 2개월 뒤, 3개월 뒤 그 뒤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9월에 인하를 하면은 분명히 7월에 나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좀 좋다. 근데 만약에 7월에 이 얘기해요. 더 지켜봐야지. 더 지켜봐야지. 물가가 조금 아직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나요? 또 12월로 밀리는 거죠. 점점 이 확률이 내려가요. 네. 지금은 시기상조고 한두 달 전에 체크해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정답을 좀 내리자면 네. 많으면 연내 1번 12월. 네. 제 개인적인 철저히 주관적인이에요. 네. 12월 그리고 적으면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아니면 혹은 3월 이렇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까지요. 네. 원래 올해 3월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 인하. 네네네. 네.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안 했잖아요. 뭐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계속. 이상입니다. 네, 단연간의 시장 경험을 토대로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시그널을 한 2, 3개월 전에는 보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우리가 나스닥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나스닥과 관련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나스닥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망, 매도 중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이죠? 저는 시장이 좀 더 조정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사실 우리가 요 며칠 지난주부터 시장 조정을 좀 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조정 날짜가 정확히 이제 국채 금리 상승하고 좀 맞물려요. 아까 뉴스 확인하셨죠? 국채 금리 상승, 수요가 적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시장은 조정을 줘요, 여러분들. 이게 건강한 상승이죠, 이런 게. 시장을 조정을 주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죠. 올려도 이런 조정을 계속 줘요, 조정을. 지금도 조정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전에 대한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흐름이. 네,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네. 이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지금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많이 빠지면 1000포인트 정도는 좀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시청자분들이 요청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네. 결국은 이걸 봐라 이거예요. 이걸. 결국은 요거를 봐라. 상승분은. 우리가 수익을 진짜 완전히 극대화하는 건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러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주봉에서 좀 힌트를 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60분봉 기준상 전저점이죠. 예. 오늘 전저점 이거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매도 단타 보세요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말을 여기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구조가 뭐가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이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제 오버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신 분들도 있고 단기 보시는 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근데 저는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중장기든 단타든 보시는 분들은 주봉 기준에서 기준선 위치가까지 눌리고 대응 매수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시청자분들.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매도 보시는 분들이 실수로 물리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어쨌든 해선을 하는 거는 단순히 확률학으로 따지자면 50%잖아요. 접근하자면 그냥 기본적 이론으로 위냐 아래냐라고 네네. 따졌을 때 추세에 대한 힘의 방향 자체가 아직은 더 이제 신고점을 갱신할 힘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내비쳐 왔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조정할 땐 쉬고 다시 힘이 붙일 때 그때부터 단타든 중장기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이 계속적으로 열릴 거예요. 자,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차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저는 항상 왜냐면 수학을 배우더라도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배워야 돼요? 더하기 빼기부터 배워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중학교 수학도 과정을 배우고 이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시장에 대한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는 눈부터 길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차트는요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만 몰라요. 풀리겠습니까, 숙제가? 여러분들 절대 안 풀려요. 예.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 나는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어 라는 관점이 너무 앞서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차트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유동성 장이 열린다는 전제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준선 위치값의 주봉, 기준선 위치값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평가를 했죠. 지금 기준선 부딪혔죠. 근데 이전에 안 부딪혔어요. 한번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시황 조건은 국채 금리 상승 되죠. 조정 더 줘야 돼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그때부터 재상승분으로 이전과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저 자, 기준선은 뭐예요?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아, 일목균형표 정확하게. 네. 기준선상. 자, 그럼 주봉상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몇으로 볼 수 있을까요? 17,534포인트라고 써 있네요. 지금보다 1000포인트는 좀 하락을 더 해야 되는구나. 근데 과연 여러분들 1000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해갖고 시장 위기를 논할 수 있는 위치값입니까? 이 자리가? 차트 여기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 위기예요? 제발 그런 설레발을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각종 뉴스 쏟아내요. 한 500포인트 떨어지면 무슨 시장 무슨 난리 난 것처럼.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것 같고. 어떻게 주식해요? 네? 자,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자, 이제 체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봉 기준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보는 거 뭐예요?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기울기라고 평가를 했죠. 여러분들.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로 우상향 모멘텀을 만드는 구간 있죠. 이때부터 상승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이시죠? 네, 상승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럼 똑같은 차트를 만들 가능성은 여기서 이제 17,500포인트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가능성 열고 다시 위로 올리는 우상향 모멘텀이 그려진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상승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거 수익 낼래요? 이거 조정 먹어서 매도로 수익 낼래요? 스스로 선택을 해보세요. 스스로. 응? 저는 이기는 싸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기는 싸움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이 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은 충분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뭐하러 급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 뭐 이거 오늘 매매해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예. 이렇게 여유감을 가지고 제가 관망을 든 거는 조정 분위기가 오늘 이탈이 나오면 더 나올 수 있는데 급하지 말게 대응합시다. 예. 내가 원하는 위치가까지 눌린다면은 그때부터 대응해도 절대 안 늦어요. 네. 시청자분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더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진입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진입 시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4개월 내 최저점을 찍은 5일인데요.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음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분본상 보게 되면 7시 6분경 72.48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이후에는 박스권에 갇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2.61에서 또 73.48선 이 가운데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24% 정도 하락하면서 73.2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조금 오일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역시나 주셨습니다. 아, 오늘 네. 관망만 2번 들어서 시청률이 다소 하락할 것 같긴 한데 왜요? 신호등 초록색이잖아요. 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미국 내용이 지금 한 2분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좀 네. 빨리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미국 쪽에서 비축류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자, 이거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비축류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을 이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제 300만 배럴을 구입을 했어요. 전략 비축률을.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좀 기술적 분석으로 갈게요. 오늘 저는 다 무너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자, 시장에 대한 아까 제가 60분 봉 볼 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추세 잡는 법인데 아까 전에 자,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위치값이 우하향 모멘텀으로 오는 시점 있죠. 여기가 추세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시작점. 그죠? 자, 근데 추세 다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지지평가를 좀 세게 받는 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추가 하락 매도를 베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내일 장세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좀 나이스할 것 같고 오늘은 하락보는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전일부터 좀 세게 이어져 오던. 근데 뭐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발표가 떠갖고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내용이 없었다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펙 관련해서도 감산을 충분히 제대로 이행을 할 거고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 반동을 이끌 수 있는 위치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비축류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전이 됐어요. 아예. 예, 그래서 오늘은 하락분이 마감이 됐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분이 마감이 됐다. 이 정도만. 이게 시장이 당분간은 파당 보는 게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당분간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차트 수급상으로는 75달러까지는 반등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근데 이동을 하더라도 이게 하락을 추가적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여부 자체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매도 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의미에서 관망을 좀 들어볼게요. 이 정도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오일은 매도로 보시는 거는 위험하고 관망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선시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조업 PMI는 영향을 크게 못 미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현 상황에서는 영내포 자금 규모가 0이 될 때까지 지수 상승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요소는 미국채 수요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10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주봉상 기준선까지 눌림 주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혜영 마스터님과는 또 목요일 날 함께 할 거니까요. 목요일에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해선시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